자, 8번부터 계속 보시겠습니다. 자, 발달 이론을 설명한 건데 명칭 그냥 외워서 쓰는 용어도 있고, 그다음에 생태 체계 이론은 이제 설명을 하셔야 되고 뭐 이렇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뭐 보시면은 여기 이제 인간의 사고 과정 이런 거를 이야기한 거죠, 그렇죠? 자, 요거는 이제 정보 처리 이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정보 처리 이론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생태 체계 이론. 생태 체계 이론은 이제 뭐 이렇게까지 완벽하게 쓰지 않는다 할지라도 브룬펜브레너 좀 써주시면 좋겠고, 이게 이제 환경, 그쵸? 환경, 5가지 환경 체계, 그리고 이제 상호 의존적인 연결망을 형성하면서 환경은 유아의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이제 설명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5가지 환경 체계 이렇게 다 써주시면 더 좋겠고요, 그쵸? 자, 그래서 환경,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들은 환경. 요 환경이 유아의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 요거는 이제 꼭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 보실게요. 아래의 상황에서 삐아제의 인지발달 기제 2가지를 쓰고 사례와 관련지어 그 기제의 특징을 쓰시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그 삐아제가 이야기했던 그런 인지구조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고의 기제는 크게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동화와 조절, 그리고 이제 인지적 불평형 단계를 거쳐서 평형화 단계에 이르죠. 평형.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동화는 어떤 거예요? 동화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갖고 있던 그런 인지 구조로 세상을 보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미 자신이 가지고 있던 스키마, 이해의 틀에 맞춰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기존의 인지 구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본다. 뭐 이런 단어가 들어가야 돼요. 동화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자, 그러니까 얘가 지금 잘 모르는 좀 미숙한 상태로 보는 거예요. 그게 이제 동화고요. 그 다음에 조절하고 평형화, 요걸 선생님들이 좀 헷갈리시기도 하던데, 보통 이제 어떻게 되냐 하면은 동화 단계에서 처음에 이제 이게 뭐지? 막 이렇게 이제 좀 헷갈리는 단계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동화와 조절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요 단계 자체가 인지적 불평형이에요. 그렇죠? 인지적 불평형이 일어나는데 여기서 이제 조절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accommodation. 조절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조절이 갑자기 딱 되는 사람이 있어요. 조절이 갑자기 딱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지? 이건 아닌 것 같아. 막 이러면서 조절이 한 번만에 탁 끝나서 평형화가 되는 게 아니고 계속 맞춰가는 거죠. 조절이라는 게 맞춰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맞춰가는 단계인데 한 번만에 탁 되지 않으니까 이게 맞춰가고 하면서 바로 이거였구나. 이렇게 끝났어요, 이제. 그게 평형화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조절은 이제 문제를 보면서 얘가 이제 인지적 불평형을 계속 거치면서 평형화에 이를 때까지가 조절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문제를 보면서 이제 설명을 맞추어 가야 되겠죠. 그래서 조절이 다 된 상태에서는 이제 인지 구조를 변형해 나가고 있는 이런 과정을 얘기하고 있는데, 조절이 거의 끝단계가 됐을 때는 이제 평형화랑 거의 비슷할 수도 있겠죠. 이해가 가시죠? 그렇죠? 그래서 요게 이제 삐아제가 이야기한 사고가 계속해서 발달해 나가는 단계는 동화와 조절을 거치는 동안에 이제 인지적 불평형 단계가 계속되다가 그 다음에 이제 평형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평형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평형화가 이루어지면서 얘가 갖고 있던 스키마 있잖아요. 스키마들이 계속 변화하는 거예요. 스키마는 한 개가 아니에요. 스키마는 여러 종류의 스키마들이 있는 거고, 이 스키마는 계속 동화 조절을 통해서 변화하는 겁니다. 그리고 얘가 갖고 있는 지식의 전체적인 그런 인지 구조 이런 것들을 조직화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이 조직화되는 거예요. 점점점 막 연결망처럼 이렇게 얽히면서, 왜 우리가 이거 공부했는데 저것도 알겠고 막 이렇잖아요. 이게 점차적으로 조직되면서 점점 완벽하게 갖추어져 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지금 이제 이해는 하셨는데 용어를 쓸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 여기 이제 문제를 좀 보실게요. 자, 문제를 보시면은 여기 미영이가 스티로폼이 물에 떠 있는 걸 보면서 선생님 이렇게 커다랗게 물에 왜 뜨죠? 막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스티로폼을 가라앉히려고 얘는 가라앉아야 되는데 뭔가 잘못돼서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손으로 반복하는 거예요. 가라앉아, 가라앉아. 자, 교사는 작은데 가라앉는 성질을 가진 물체, 크지만 물에 뜨는 여러 가지 물체를 계속 제공해 줬어요. 이제 인지적 갈등을 겪으면서 공부되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랬더니 교사가 미영아, 이런 것들도 우리 물에 다 넣어보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교사가 제공한 여러 가지 물체를 다 집어넣어 보더니 아, 그렇구나. 크다고 물에 다 가라앉고 작다고 물에 다 뜨는 건 아니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일단 우선은 여기서 인지적 불평형, 인지적 평형 이런 거보다는 대표적인 기제가 동화와 조절이잖아요. 핵심을 이루는 게 동화와 조절이에요. 동화와 조절이 잘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자꾸 인지적 불평형을 주는 거예요. 인지적 갈등 상태를 자꾸 제공해 주는 거고요. 그러면서 얘가 동화와 조절을 계속 거치면서 인지적 평형화를 이루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에 대표적으로 나타난 기제는 지금 이제 인지적 갈등 뭐 이런 것도 나타나 있기는 하지만 더 핵심적인 거는 여기서 동화와 조절 이렇게 쓰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게 일반적입니다. 그렇죠? 동화와 조절 놔두고 굳이 인지적 갈등, 뭐 평형화, 스키마 막 이런 걸 갖다 쓰면 굉장히 억지스러워요. 그렇죠? 그래서 대표적인 발달 기제 두 가지는 어디까지나 동화와 조절이에요. 대표적인 발달 기제는 동화와 조절이지. 이걸 보면서 막 밑줄 그어가면서 여기에 바로 인지적 갈등이 있잖아요. 인지적 불평형이 있잖아요. 이러면서 이거는 평형화예요. 막 그러면 약간 억지스러워요. 대표적인 기제는 동화와 조절이에요. 그런데 어디다가 줄을 그어놓고 인지적 갈등이라든지 어디다가 줄을 그어놓고 평형화, 스키마, 조직화 이런 거가 줄이 그어져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대표적인 기제 두 가지는 동화와 조절이에요. 여기 동화와 조절인데 딴 거 쓰면은 좀 그죠? 핵심을 빗나가서 쓰는 거긴 한데 뭐 이제 그렇다고 틀렸다고 하긴 설명이 잘 맞으면 맞겠죠. 그거는 그렇죠. 근데 이런 경우에는 큰 게 있는데 큰 거를 하지 왜 조그만 걸 쓰려고 합니까? 그렇죠? 동화와 조절 쓰는 게 일반적이에요. 일반적. 굳이 딴 거 붙잡고 왜 이게 답이 안 되나 이런 거는 별로 바람직한 자세는 아닙니다. 자, 동화. 동화는 뭐예요? 자신의 이해의 틀에 맞춰서 해석하는 거. 요게 동화거든요. 자, 그럼 얘가 지금 자신의 이해의 틀에 맞춰서 어떻게 했어요? 스티로폼, 얘 가라앉아야 되는 거야? 얘는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자, 요런 행동까지 이제 쓰면 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절을 통해서 얘가 이제 얘 시각이 좀 바뀌어가는 거잖아요. 얘가 크다고 다 가라앉지 않고 작다고 다 뜨지 않는구나. 요런 거를 알게 되는 게 요게 이제 조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제 안경을 바꿔가고 있는 것이죠. 자, 기존의 인지 구조를 변경하게 되는 거. 요게 이제 조절이에요. 그렇죠? 자,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10번 보시면 다음은 이제 초록유치원 학습공동체의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가하고 나를 보시면은요, 이제 그 이교사의 상황을 두 가지로 써놓은 거예요. 자, 보시면 가에서 이교사는 친구를 자주 때리고 괴롭히는 영빈이가 친구가 없겠죠. 누가 놀아주려고 그랬어요. 얘랑 놀다가는 맞을 텐데.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이제 노는 방법을 좀 알려줬어요. 알려주면서 설명도 해주고, 야, 이런 때는 친구한테 이렇게 말하면 돼. 때리지 않아도 돼. 뭐, 그리고 시범도 보여줬어요. 선생님이. 자, 이렇게 갈등이 생겼을 때, 자, 요렇게 하니까 되는 거지. 자, 잘 봐. 쟤 잘 봐. 막 이런 거 시범을 보여줬어요.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알려줬더니, 영빈이가 친구를 괴롭히지 않고, 이제, 어떻게 됐어요? 친구를 괴롭힌다기보다는, 이제는 잘 노는 게 전보다 훨씬 이제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도움을 이제 계속 도움을 줬어요. 힌트도 주고, 야, 요거 봐라, 나 봐, 막 이런 거 막 계속 힌트를 여러 가지로 주다가 이제 도움을 점점 줄여 나갔어요. 그랬더니 나중에는 아예 안 도와줘도 얘가 잘 노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동그라미 1에 나타난 거, 요거는 이제 교사가 지금 어떤 방법을 쓴 거냐, 얘 인지 발달을 위해서 어떤 걸 쓴 거냐, 요걸 묻고 있는 거고요. 자, 여기서 힌트는 어떤 게 있냐면요. 선생님이 설명하기, 시범 보여주기, 이런 지도를 해줬다. 설명하기, 시범 보여주기. 그 다음에 도움을 점점 줄여나갔다. 나중에는 도움이 없이도 됐다. 요게 힌트들이에요. 요게 비계 설정해 준 겁니다. 비계 설정해 준 것이고, 그 다음에 나를 보시면 같은 상황인데
가에 있는 이 교사는 비계 설정해주는 방법으로 얘의 행동 지도를 했고, 나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 이제 얘가 나쁜 애는 아니에요. 막 이게 친구 괴롭히면서 희열을 느끼고 막 이런 애는 아니고, 몰라가지고, 아, 뭐 내가 이렇게 한다고 친구가 괴롭겠어? 막 이런 생각으로 그냥 대수롭지 않게 막 괴롭히는 거예요, 친구를. 예를 들면 친구 목 조르면서 재밌지?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사례인 거예요. 그쵸? 자, 그래서 여기 심한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는 현진이랑 같이 얘기하게 해줬어요. 그랬더니 서로의 입장이 다르다는 것을 어느 정도 이해하게 됐다. 이게 힌트입니다. 아, 체격이 작고 왜소한 애는 친구가 목을 이렇게 졸르면 엄청 아프구나. 그래서 막 예를 들면 친구가 막 목 졸라가지고 얘가 막 밤에 잠자다가 또 일어나고 막 밤에 자다가 막 오줌 싸고 막 공포에 질려가지고 막 그랬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와, 내가 목 조르는 게 얘는 나는 등치가 크니까 친구 목 조르면서 재밌지 했는데 얘는 이렇게 공포에 질렸구나. 이런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영빈이는 자신이 재미로 하는 사소한 행동이 현진이처럼 큰 슬픔을 느끼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거를 상대방의 입장을 알게 된 거예요. 자,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가와 나는 다 비고츠키의 이론에 근거해서 지도를 한 거예요. 써있죠, 문제. 비고츠키의 이론에 근거해서 지금 지도를 한 건데, 가는 비고츠키의 이론 중에 뭘 가장 중점적으로 지금 취한 것이냐. 나는 비고츠키의 이론 중에서 뭘 중점적으로 쓴 것이냐. 요걸 묻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문제는요, 제가 작년 문제 하나도 변형시킨 게 아니에요. 작년에 요거 상호주관성 시험에 나왔죠. 그렇죠? 우리는 진짜 이렇게 써봤어요, 정말. 이걸 가지고. 자, 비계 설정 보시면은, 자, 비계 설정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거예요? 힌트를 주거나 발판을 제공해 주는 거죠.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시범 보여주기, 설명하기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요거는 비계 설정이다. 뭐 점점 줄여놨다, 완전 뺐다, 이런 거 다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걸 보고 또 이거 이제 뭐 다른 강화, 행동주의적인 강화 방법을 막 쓰시는 선생님들도 간혹 계시는데, 여기 비고츠키라고 되어 있고 비계 설정이라는 힌트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비계 설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비계 설정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과정이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근접 발달 영역까지 발달시키기 위해서 도움을 제공해주는 것이다. 뭐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상호 주관성. 상호 주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과제를 시작할 때 서로 다르게 이해하고 있던 두 참여자가 공유된 이해에 도달하는 과정. 요게 이제 상호 주관성이에요. 상호 주관성은 인터 서브젝티비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원래 서브젝티비티, 주관성, 나는 나대로, 나는 힘 센데 뭐 이렇게 하는 게 좋지 뭐,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힘이 약한 애는 나는 힘이 약하니까, 각자 너무 다르잖아요. 각자 너무 달랐는데 같이 얘기를 해보면은 어때요? 힘 센 애가 힘 약한 애 나하고 다르지만 힘 약한 애의 생각은 이럴 수가 있겠구나. 힘 약한 애는 어때요? 나는 무조건 무섭게만 생각했는데 힘이 센 애는 이럴 수도 있겠구나. 그럴 때는 말을 하면 되는 거였구나. 뭐 이런 걸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게 교집합이 있는 거죠. 힘 센 애, 힘 약한 애. 여기 이제 교집합이 있잖아요. 그렇죠? 요런 영역이 넓어지면은 서로 이해하고 대화하고 타협하고 이런 걸 다 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이제 요런 게 상호주관성의 이제 상호주관적인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죠. 상호주관성. 서로 공동 이해에 도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아이들하고 갈등 협상하고 뭐 이럴 때도 같이 뭔가 이제 협동학습하고 이러면서 갈등이 생기고 이러면 이 상호주관성이 없이 뭘 하려고 그러면 막 극단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 생각은 다르고 제 생각은 이렇고 내 생각은 이런데 쟤는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이런 거를 알면 대화와 타협이 가능합니다. 자, 선생님들하고 저하고 제가 지금 이제 유아교육만 강의하잖아요. 근데 선생님들이 제가 갖고 있는 지식의 세계나 사고 구조를 선생님들이 아시면은 상호주관성, 같이 저랑 계속 상호작용하고 대화하고 그래서 저를 자주 만날수록 좋은 거예요. 학습공동체도 그렇고 상호주관성에 도달하면 선생님들이 제 생각을 알아요. 그러면 제가 막 알고 있는 유아교육학이 선생님들한테 그래서 더 이해가 잘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석박사 대학원 다니고 이렇게 하면은요, 나중에는 지도교수를 엄청 닮아요. 그리고 지도교수랑 거의 가족처럼 돼요. 그러면서 배우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제 대학원 다니고 할 때 저는 이제 책 보고 공부한 것보다는 차라리 되게 저명한 교수님들하고 같이 식사하고 같이 놀러 가고 같이 다니면서 더 많이 공부가 된 것 같아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냐 하면은 제가 이제 뭐 대학원생이니까 지금처럼 많이 알지는 못하잖아요. 근데 대학원생이었는데도 논문 같은 거 보면 아 이거 무슨 교수님이 쓰셨겠네 딱 알겠어요. 책도 그렇고 그냥 저자를 안 보고 이렇게 내용을 봐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내용만 먼저 이렇게 보게 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보면은 알겠어요. 예를 들면 대학원 수업하는데 우리 지도 교수님이 뭐 어떤 이제 머티리얼 갖고 와서 이렇게 돌리고 같이 보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그걸 다 이렇게 짜집게 해놓으면 저자가 막 가려진 것도 있잖아요. 근데 누가 썼는지 제가 알겠는 거예요. 아, 이거 이분이 썼구나. 평소에 쓰는 용어라든지 사고라든지 이게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공부를 가장 잘할 수 있는 방법은 도제 시스템. 1대1로 사사받으면 제일 잘할 수 있습니다. 도제 시스템. 그래서 글쓰기라든지 뭐 이런 거 저랑 직접 자주 만나시는 게 가장 좋은 채널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막 제 유튜브도 다 보시는데 유튜브에서 제가 막 공부만 다 가리키는 게 아니잖아요. 막 이런저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도 도움이 어느 정도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상호 주관성, 선생님들하고 저하고 상호 주관적인 이해에 도달하면 선생님들은 합격하실 거예요, 진짜.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험 문제를 풀잖아요. 시험 문제를 푸는데 막 계속 항의하고 이게 뭐냐 막 이러는 거는 출제자와 상호주관적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전혀 다른 세계. 그러니까 출제자와 수험생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합격하기 어렵습니다. 합격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출제자하고 수험생하고 여기 상호주관적인 이해의 영역이 커지면 합격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묻고 있는 거에 딱 맞는 답을 쓰겠죠. 자, 이해가십니까? 상호주관성. 자, 그래서 여기 나는 보시면은 상호주관성을 활용한 겁니다. 상호주관성. 그래서 과제를 시작할 때 서로 다르게 이해하고, 이건 정의는 이제 좀 한번 봐두실 필요가 있겠죠. 서로 다르게 이해하고 있던 두 참여자가 공유된 이해에 도달하는 과정. 비고츠키는 이런 상호주관성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그래서 협동학습을 하는 겁니다. 협동학습을 하면 어때요? 흑인하고 백인하고 모여가지고 다문화교육 할 필요도 없어요. 같이 막 얘기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냥 다문화교육 돼 있어요. 그렇죠? 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효과적인 비계를 구성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게 공동 문제 해결 상호주관성. 요거를 효과적인 비계의 구성 요소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 문제를 주는 거예요. 그럼 얘네가 서로 막 해결하려고 얘기하면서 상호주관성 그냥 생기겠죠. 그렇죠? 그래서 상호주관성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비고츠키가 얘기한 핵심적인 몇 개 안 되는 개념 중에 하나가 인터서브젝티비티예요. 근데 이거를 공부를 안 하고 시험장에 작년에 많이 들어가셨더라고요. 그럼 비고츠키를 공부를 안 한 거예요. 너무 중요한 사람들. 이거 제가 작년 자료 하나도 수정 안 한 겁니다. 그대로요. 이거 왜냐하면 핵심 개념들이기 때문에 핵심 개념은 제가 굳이 수정할 필요 없잖아요.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대로 갖고 왔어요. 근데 자, 비계. 이것만큼 핵심 개념이에요. 그래서 비고츠키는 같이 협동학습하는 거 강조합니다. 자, 이해 가시죠? 그렇죠? 작년에 시험 나왔으니까 안 나오겠지.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바뀌어서 나올 수 있습니다. 비고츠키 너무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올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조절 증진하기. 비계를 제공하면서 자기조절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그렇죠? 자기조절을 감정적인 자기조절도 있지만은 뭐 내가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아까는 선생님이 도와줘서 했어요. 근데 내가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비계를 제공해 줄 때 자기 조절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비계를 점점 줄여나가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1번 문제 보도록 하실게요. 기억을 채우고 기억을 예를 들어 설명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삐아제는 유아의 인지 발달에 따라서 놀이도 3단계로 발달해 나간다고 보았습니다. 삐아제는 스밀란스키가 기능놀이와 극놀이의 중간 단계에 나타난다고 보았던 기억을 독립된 놀이 단계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구성놀이 딱 쓸 수는 있죠.
근데 설명도 할 줄 알아야 돼요. 구성놀이 정도는. 자, 그래서 요거 쓰는 건지 뭐 어렵지 않습니다. 구성놀이. 구성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놀이가 바로 구성놀이입니다. 만들어내는 놀이. 자, 요게 사물로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놀이가 구성놀이예요. 자, 그래서 예를 들면은 차를 가지고 막 손으로 막 만지고 막 만져보고 막 놀아요. 이거 감각놀이 이거는. 그렇죠? 차를 가지고 성을 막 만들어요. 그런 게 구성놀이에요. 그렇죠? 자, 블록을 막 냄새 맡고 놀아요. 감각놀이. 그렇죠? 근데 블록 가지고 막 성을 쌓고 있어요. 그런 거 구성놀이. 아시겠죠? 블록을 막 이렇게 살펴보고 이렇게 떨어뜨려 보고 막 이렇게 저렇게 살펴보고 만져보고 막 이렇게 하고 놀아요. 조작놀이. 블록 갖고 조작놀이 하는 거예요. 블록 갖고 막 뭘 만들고 있어요. 그건 구성놀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블록 갖고 보통 탑 같은 거 만들지 뭐 이렇게 떨어뜨려 보고 이런 애들은 많지는 않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실 수 있습니다. 요건 당연히 외우셔야 돼요. 이건 기출에도 나왔어요. 스밀란스키랑 피아제랑 비슷하면서도 다르기 때문에 구분해서 당연히 외워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2번 보시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사물의 가작화를 위해서 김 교사가 제시한 놀잇감의 특징을 동그라미 1에 설명하고 동그라미 2에다가는 요거를 보완할 수 있는 놀잇감이 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이거는 놀잇감의 구조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놀잇감의 구조성에 관한 문제인데, 자, 여기 보시면은 굉장히 구조적인 놀잇감도 있고 비구조적인 놀잇감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자세히 보시면은 예를 들면은 너무 비구조적인 놀잇감만 갖고 논다 이러면은 조금 이제 구조적인 놀잇감도 조금 보완해 줄 수 있다 뭐 이런 의미예요. 뭐 꼭 일부러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건 아닌데 여기서 보완하라고 했으니까 좀 다른 걸 뭔가 한 개 넣어줘라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비구조적인 놀잇감은 용처가 정해져 있지 않고 모양이 정해져 있지 않는 거예요. 구조적인 놀잇감은 사용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고 실제 사물하고 많이 닮아 있는 거 뭐 이런 것들이 다른 거에 쓸 수가 없잖아요. 여자의 인형이 있어요. 여자의 인형이 있는데 뭐 인형놀이 할 때 쓰지 그 여자의 인형을 얘를 남자로 만들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 예를 들면 블록이다 이러면은 블록은 탑도 만들 수 있고 뭐 온갖 거 다 로봇도 만들 수 있고 다 만들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쪽으로 갈수록 비구조적인 거, 여기로 갈수록 이제 구조적인 놀잇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답을 보시면은 자, 동그라미 1번에 자, 12번에 보시면은 자, 동그라미 1번에 자,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은 뭡니까? 여기서 김 교사는 5세 반 유아들이 역할놀이를 위해서 모형, 음식, 장난감, 유모차 이게 다 모양이 다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유모차, 인형, 뭐 자동차, 드레스, 뭐 우유병, 모형 뭐 이런 거 다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구조적 놀잇감입니다. 자, 구조적 놀잇감의 정의 보시면 실제 사물과 유사하고 사용 방법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는 놀잇감이에요. 자, 그래서 교육용 퍼즐이나 이런 거는 한 조각도 딴 데 놓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조성이 매우 높은 거겠죠. 그렇죠? 퍼즐 같은 거는 구조성이 매우 높죠. 그런데 이제 교육적인 가치가 있긴 하지만 구조성이 매우 높은 겁니다. 물은 완전히 전혀 모양이 없잖아요. 아무렇게나 쓸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구조성이 높다. 뭐 이런 것들은 실제 사물과 유사하고 그다음에 사용 방법이 구체적으로 정해 있는 놀잇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자, 그러면은 매우 구조적인 놀잇감이 나열되어 있으니까 요거를 보완해 줄 수 있는 건 좀 비구조적인 놀잇감이 들어가면 되겠죠. 뭐 그런 종류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나무 상자는 왜 그럴까요? 나무 상자는 얘가 뭐 자동차도 될 수 있고 뭐 상자로 진짜 상자의 역할도 할 수 있고 온갖 걸 다 할 수 있잖아요. 자,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놀잇감의 구조성도 중요해요. 놀잇감은 뭐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자, 구조성이 낮은 놀잇감, 구조성이 높은 놀잇감 다 장점이 있습니다. 주로 이제 좀 나이가 어린 애들, 요런 애들은 구조성이 높은 놀잇감을 갖고 놀면은 언어 발달이라든가 그다음에 사회적 역할이라든가 이런 걸 배울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병원놀이 세트. 굉장히 구조성이 높잖아요. 주사기, 청진기 이런 거 가지고 얘네들이 병원놀이 막 하겠죠. 그러면서 의사의 역할, 간호사의 역할, 환자의 역할 이런 거 배우겠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구조성이 높은 놀잇감은 언어 능력, 조망 수용 능력 뭐 이런 거를 이제 배울 수가 있어요. 도움이 됩니다. 구조성이 낮은 놀잇감은 어떻게 될까요? 창의성. 이것도 저것도 다 만들어 볼 수 있으니까 창의성.
그리고 이제 애들이 모래나 뭐 물이나 흙이나 이런 거 있으면 지 혼자 앉아서 좀 놀다가 항상 같이 놀아요. 같이 막 만들고 막 너는 이거 만들고 뭐 너는 이거 해봐 막 이렇게 되기 때문에 같이 막 어울려서 놀게 같이 뒹굴고 막 놀게 되기 때문에 사회적 행동 증진에도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13번 문제 또 보실게요. 자, 13번 문제 보시면 자, TCCM 모델, TCCM 모형 얘기하고 있죠. 뭐 요거는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 이제 많이 풀어봤습니다. TCCM 모형에 근거해서 박교사의 교직 발달 단계 명칭을 쓰고 특징을 설명하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제 박교사가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초임이었을 때 힘들었는데, 이제 뭐 지금도 계속해서 나는 읽기 연수 이런 거 많이 하고 있고 스스로 이제 평가해보고 뭐 이렇게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일단 이게 지금 뭐 능력 구축 단계 아니면 열중 성장 단계겠죠? 그런데 자, 여기 보시면 계속 전문 서적 읽기 연수 뭐 이런 거 하고 있는데 열중 성장 단계는 굉장히 뭐 사회적인 어떤 발전을 도모하거나 노력의 단계가 훨씬 세련된 거예요. 근데 여기는 이제 그렇진 않고 전문 서적 읽기 뭐 연수 뭐 하면서 지금 이제 초임 단계를 좀 벗어난 이런 상황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통은 여기 능력 구축 단계 여기서는 교수 학습에 대해서만 보통 이제 관심을 많이 가져요. 자, 그래서 박교사를 봤을 때는 여기 교직 이전 단계는 분명히 아니죠. 그렇죠? 그리고 교직 입문 단계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초임은 벗어났다고, 초임 때의 갈등은 없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능력 구축 아니면 열중 성장인데 열중 성장에 대해서는 내가 이미 높은 그런 수준에 이르렀고 여기서 점점 더 전문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뭐 예를 들면은 뭐 전문 학회에 간다든지 좀 더 전문성 있는 거를 하고 있는 거를 막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은 거예요, 여기는. 자, 그래서 요거는 능력 구축 단계, 열중 성장 단계로 보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능력 구축 단계로 보는 것이 맞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능력 구축 단계고, 요때는 주로 이제 교수 기술과 능력을 향상시키는 그런 이제 전문성을 도모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능력 구축 단계, 뭐 열중 성장 단계, 요 정도는 한번 좀 써보시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이 단계는 다 외우셔야 되고요. TCC의 모형, 교사 이제 발달 모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직선적인 모형보다는 순환적인 모형인 TCC의 모형이 계속 시험에 많이 납니다. 직선적인 모형도 공부 안 해도 되나 그런 건 아닌데 이 직선적인 모형은 너무 좀 단편적으로 계속 교사가 시간이 지나면서 성장 발달한다 이렇게만 본 반면에 이제 순환적 모형 TCC의 모형은 성장하다가 쇠퇴하다가 퇴직하는 이 과정까지 사이클을 다 좀 현실적으로 그려놨기 때문에 TCC의 모형이 시험에 좀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자, 이 단계 당연히 외우셔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4번 문제 또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아래의 부모교육 이론에서 부모가 유아에게 스스로 책임 있는 결정을 하도록 하는 자녀의 잘못된 행동 목표에 대응하는 대표적 지침 두 가지를 설명하라고 되어 있는데 얘네들이 자꾸 이상한 행동을 하는 이유는 잘못된 행동 목표를 세우기 때문이다. 드라이커스의 민주적 부모교육 이론에서는 그렇게 보았죠. 자, 그래서 사실은 잘못된 행동 목표를 세우는 그런 단계들도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잘못된 행동 목표를 수정해 줄 수 있는 비법은 자연적 귀결, 논리적 귀결 이 두 가지예요. 그렇죠? 단계마다 묻지 않고 있고 이거는 전체적으로 묻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 잘못된 행동 목표 이런 거 나오면 드라이커스 이론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잘못된 행동 목표에 대응하는 대표적인 지침 두 가지를 설명하라고 했는데 요거는 밑에 지문이 없어도 쓸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밑에 지문에 보시면은 이 이론은 부모가 자녀의 행동을 이해하고 부모와 자녀의 평등한 관계, 민주적인 관계라는 뜻이죠. 그렇죠? 평등한 관계를 형성하고자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애들의 잘못된 행동을 목표라고 부르는데 애들은 잘못된 행동 목표를 세운다. 요거를 이제 잘못된 행동 목표를 수정해 줘야 된다.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논리적 귀결, 자연적 귀결입니다. 자, 그래서 드라이커스가 제시한 대표적인 그런 교육 방법이에요. 자연적 귀결, 논리적 귀결. 자, 그래서 자연적 귀결은 뭡니까? 자연적 귀결은 말 그대로 자연적으로. 뭐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대가를 치르는 거죠.
지가 잘못한 거에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아, 이러면 안 되겠구나. 아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논리적 귀결은 뭐예요? 이거는 이제 대가를 치르게 하기엔 너무 무서운 거. 예를 들면 불 조심해야 된다거나, 칼을 잘못 만지면 안 된다거나, 이런 거. 그런 거는 경험시키기엔 너무 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 거는 너 칼을 만약에 마음대로 꺼냈다. 이러면 너는 이제 네가 제일 싫어하는 청소 1시간 해야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같이 동의하게 해놓는 거예요. 자, 그래서 논리적 귀결은 미리 정해놓은 규칙, 미리 같이 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규칙을 미리 정하는 거, 이거 논리적 귀결이고, 자연적 귀결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대가를 치르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자, 자연적 귀결, 논리적 귀결. 자연적 결과, 논리적 결과. 같은 말이죠. 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15번 또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 갈등이 생겼을 때 부모, 자녀 모두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을 동그라미 1에 설명하고 동그라미 2에 이러한 방법의 사용을 제한하는 부모 교육 이론을 쓰라는 건데, 부모와 자녀와 사이에 갈등이 생겼을 때 모두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 무승부법, 무승패법, 그렇죠? 자, 무승패법. 자, 무승패법은 부모와 자녀 모두 지는 사람이 없이 양쪽 모두를 이기게 하는 방법. 그게 이제 무승패법입니다. 자, 요거는 고든의 PT, 부모 효율성 이론입니다. 자, 무승패법의 단계도 아셔야 되겠죠. 그렇죠? 단계 6단계. 자, 문제 정의하고 가능한 해결책을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1안, 2안 얘기해보고, 1안, 2안, 3안, 1안은 왜 좋고, 2안은 왜 좋고, 3안은 왜 나쁘고, 평가를 해보고, 2안으로 우리 선택하자. 결정을 했어요. 결정을 했으면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요걸 하기 위해서 누구누구는 뭐 하고, 누구누구는 뭐 하고, 이렇게 역할 분담도 하고 방법을 여러 가지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수행 방법을 결정해보고 나서 이제 평가해보는 겁니다. 평가해봐서 문제가 있으면 다시 이제 앞 단계로 돌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요거는 무승패법. 무승패법의 단계도 외우셔야 하고, 무승패법은 부모 효율성 훈련 이론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6번 보시겠습니다. 16번. 자, 김 교사는 유아들과 함께 백조의 호수 뮤지컬을 감상했어요. 백조의 호수 뮤지컬을 감상하고 확장 활동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제 뮤지컬을 보고 나서 표상 활동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브루너의 표상 단계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브루너는 뭐죠? 심화학습, 나선형 계열화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브루너의 방법으로 점점 표상, 여기서 이제 힌트는 뭐냐 하면 브루너의 표상 단계에 따라서, 브루너의 표상 단계를 아셔야 됩니다. 자, 브루너의 표상 단계에 따라서 점점점 나선형으로 심화시키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브루너의 표상의 3단계, 브루너의 학습 경험의 유형이고 표상의 3단계고요. 요거는 이제 대일의 모형하고 일치하는 거예요, 사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행동에 의한 학습, 관찰에 의한 학습, 추상에 의한 학습,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요거는 이제 행동적 표상, 영상적 표상, 상징적 표상,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행동에 의한 학습, 행동적 표상 뭐죠? 진짜 해보는 거예요. 진짜 몸으로 막 해보는 거, 가보고 막 경험해보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관찰에 의한 학습, 요건 이제 영상적 표상이거든요. 영상적 표상. 그림이나 동영상 같은 거 보는 거. 그쵸? 그 다음에 여기 추상에 의한 학습, 요건 이제 상징적 표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상징을 쓰는 건데, 상징은 기호, 이런 거죠. 기호, 언어, 추상, 이런 거예요. 그쵸? 이런 걸 쓰는 게 상징에 의한 그런 표상이 되겠죠. 그쵸? 자, 요건 영상적 표상, 상징적 표상, 요거 행동적 표상, 이렇게 되죠. 표상의 종류를 보시면. 자, 대일은 행동적 경험, 시청각적 경험, 상징적 경험이라고 했고, 브루너는 행동에 의한 학습, 관찰에 의한 학습, 추상에 의한 학습,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기억나십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같이 엮어서 보실 수 있고요. 자, 그러면 1단계에서는 행동으로 해봐야 되겠죠. 행동으로. 자, 진짜 몸으로 해봐야 돼요. 자, 얘네들이 이제 백조의 호수 봤어요. 백조의 호수 봤으면은 처음 단계에서 이제 표상을 해보는 거죠. 이제 감상이 살아있을 때 우리 백조의 호수 본 거 우리도 해보자. 이렇게 하면 막 따라하는 거는 쉽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본 동작 막 인상 깊었던 동작 막 뛰고 날르고 하는 거 해볼 수가 있겠죠. 그쵸? 자,
동작을 표현해 보는 겁니다. 뭐 창의적 이런 말은 안 들어가도 괜찮아요. 동작을 표현해 본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요거는 이제 시청각 경험 영상적 표상이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그림을 그려본다던가 아니면 그림을 본다던가 영상을 본다던가 뭐 여기 동작을 그림으로 표현해 본다던가 뭐 동작을 본다던가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3단계는 이제 상징에 의한 거니까 이제 그 다음에 이야기 나누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이렇게 되면은 처음부터 이야기 나누기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만약에 진짜 몸으로 해보고 그 다음에 관련 영상이나 그림 같은 걸 보고 그 다음에 이야기 나누기를 하면 훨씬 심도 있는 얘기가 나오겠죠. 그렇죠? 그런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좀 더 큰 애들 같은 경우에 글로 써본다던가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가 있겠죠. 자, 처음에 동작으로 몸으로 해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그림을 본다던가 뭐 영상을 본다던가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세 번째 요 순서에 맞게 쓰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자, 요렇게. 자, 요거는 브루너하고 데일하고는 관련이 있는 겁니다. 둘이 영향을 주고받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 행동, 관찰, 추상 요 단계에 맞게 나와야 됩니다. 이해가시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7번 보시겠습니다. 17번 다음 사례에서 서교사가 발달에 적합한 실제를 적용한다면 세 가지 적합성 중에서 고려해야 될 두 가지 원칙을 쓰고 그 이유를 제시하는 건데 이건 이제 우리 한번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자, 발달에 적합한 실제를 좀 보시면은요. 일단 발달에 적합한 실제가 처음에 이제 모더니즘 시대 지금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구성주의 시대잖아요. 모더니즘 시대의 인지적인 양상은 객관주의였어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인지적인 그 패턴은 구성주의입니다. 그죠? 모더니즘 하면 되게 좋은 것 같긴 하지만 모더니즘 근대화된 사회예요. 그 전에는 전근대화된 사회니까 별로 논할 가치가 없고 모더니즘 시대는 이제 근대화된 사회이기 때문에 모더니즘의 대전제들이 있어요. 모더니즘 이전의 사회는 완전히 좀 약간 좀 미개한 사회, 그렇죠? 그래서 막 차별하고 막 이런 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던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이 모더니즘 시대에는 굉장히 합리주의, 그렇죠? 그 다음에 뭐는 옳고 뭐는 틀리다 이런 게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합리주의라든지 평등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좋은 가치들 이런 것들을 강조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옳고 그름이 굉장히 명백한 거예요. 빨간색은 이렇게 돼야 돼. 파란색은 이렇게 돼야 돼. 이런 게 굉장히 명백했던 게 모더니즘 시대예요. 그전에는 전근대화된 사회니까 별로 논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자, 모더니즘 시대는 이제 피아제의 이론의 영향이 컸습니다. 자, 모더니즘 시대는 딱딱 정해져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연령 적합성, 보편적인 기준을 강조했던 거예요. 이게 되게 나쁜 거냐? 그렇진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아니 이런 게 없으면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어떻게 나눌 겁니까? 그죠? 초등학교에서 대체로 어떤 걸 경험하고 아예 모르는 상태는 좋은 게 아니잖아요. 이때는 어쨌든 연령별로 아이들을 잘 가르쳐주기 위함이에요. 발달에 맞는 발달 적합성, 이 아이들의 신체적, 인지적 발달 수준에 맞는 교육을 제공해주기 위해서 이런 연령 적합성이라는 기준이 필요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연령 적합성이 있어요. 이건 뭐죠? 아이들의 성장과 변화에 맞게끔 학습도 발달에 맞춰줘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해보니까 3, 4, 5세 기준이 있는데 애들이 조금 개인차가 있네. 이런 것까지는 나온 거예요. 자, 요게 이제 개인 적합성입니다. 아이들마다 독특한 개별적인 요구를 지니고 있다. 그래서 개인차와 다양성 이런 것들을 다 수용해 줘야 되겠구나. 자, 요게 발달에 적합한 실제 논의에서 피아제 이론을 받은 모더니즘 시대에 나온 중요한 원칙들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가 됐어요. 자, 포스트 모더니즘은 어떤 겁니까? 모더니즘 시대 이전에는 전근대화된 사회잖아요. 모더니즘이 되면서 이제 현대화가 된 거잖아요. 근데 이제 모더니즘이 오래 가보니까 뭘 그렇게 딱딱 정해놓는데?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지식 정보화 사회가 된 거예요. 지식이 막 팽창하고 이렇게 되면서 나는 이게 중요한 줄 알아서 얘한테 이거 가르쳤는데 필요 없어졌네? 이런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직업도 없어졌네? 막 이런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막 오르니까 공부해 막 이런 거보다는 막 창의적인 거. 예를 들면
요즘에 연예인 뭐 있잖아요. 연예인 막 되게 좋은 직업이라고 하잖아요. 옛날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여쭤보면 연예인 안 좋아합니다. 그죠? 그쵸? 근데 지금은 연예인 되게 좋아하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 거. 그러니까 시대에 따라서, 문화에 따라서, 뭐 지역에 따라서 가치나 지식이나 이런 게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 걸 반영한 것이 지식 정보화 사회에 이제 이런 필요성이 굉장히 커진 거예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는 이제 지식도 아이들한테 교육하는 것도 사회 문화적 적합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을 하는데 아이들을 가르치거나 이렇게 할 때 이 아이와 이 아이의 부모가 가지고 있는, 이 아이의 가정이 가지고 있는 사회 문화적인 배경을 고려해서 가르쳐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중요하게 생각하던 거 자꾸 가르치려고 하는 거는 바람직하진 않아요. 물론 꼭 가르쳐야 될 것도 있지만. 그래서 옛날 거 막 보면서 막 지금 5살 된 애들한테 너 이걸 해야 된다 이러면 뭐 없어질지도 모르는데 그게. 그런 거 많아요. 예전에 러시아 정치학 공부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러시아 정치, 그러니까 그때 소련 정치. 소련 가서 정치학 박사 받은 사람들이 소련 체제 붕괴되면서 너무 허무했던 거예요. 없어져 버렸거든요. 물론 이제 그래도 어떻게든 쓸모는 있겠지만 가치가 확 떨어지죠. 그래서 이제 대학 커트라인 이런 것도 제 후배가 굉장히 공부 잘했던 후배 하나가 러시아어과를 갔어요. 근데 걔는 뭐 그냥 러시아어 좋아서 간 거기 때문에 커트라인이 높아지고 워낙 공부를 잘했는데 다른 데도 갈 수 있는데 러시아어과를 간 거예요. 노어 논문학과 간 거예요. 근데 이제 얘가 나중에 졸업하고 막 이제 학위 받고 막 이럴 때쯤 해갖고는 이게 러시아가 붕괴돼가지고 소련이 붕괴돼가지고 러시아 연합이 됐잖아요. 그래서 커트라인이 확 떨어진 거예요. 얘는 안 그래도 지성적 엄청 좋은데 낮춰서 갔는데 더 낮아진 거죠. 근데 뭐 괜찮더라고요. 걔는 자기가 워낙 좋아해서 갔기 때문에 괜찮은데 이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또 아닐 수도 있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사회 문화적 적합성, 얘가 속한 사회와 문화적 맥락에 맞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사회 문화적 맥락, 환경, 경제적인 배경, 환경, 아이들이 사용하는 언어, 종교 이런 것들을 다 봐줘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발달에 적합한 실제의 논쟁을 모더니즘 시대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이렇게 나눠볼 수 있고, 모더니즘 시대의 전제는 피아제 이론의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답을 좀 보시면. 자, 17번에 답을 좀 보시면 지금 지은이의 어머니는 미국인, 아버지는 한국인. 뭐예요? 문화적 특성을 엄청 설명하고 있죠. 자, 그리고 다른 친구들과는 달리 시력이 낮은 장애 진단을 받았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얘는 아빠하고 엄마의 국적이 보통 아이들하고 많이 다르기 때문에 사회 문화적 적합성을 이제 고려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얘는 발달 수준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개인차를 좀 많이 생각해줘야 돼요. 다른 애들이 볼 수 있는 걸 얘는 잘 못 보잖아요. 그래서 개인적 적합성도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사회 문화적 적합성, 개인적 적합성, 그죠? 사회 문화적 적합성은 이게 이제 얘가 미국인, 한국인 부모와 같이 있기 때문에 지은이가 속한 사회 문화적 맥락을 알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 되고, 개인적 적합성은 얘의 시각 장애, 그렇기 때문에 개별 유아가 갖고 있는 능력과 다양성, 요거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해야 된다. 이렇게 쓰는 게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요 용어가 들어가야 되고요. 사회문화적 적합성, 개인적 적합성, 요 용어가 적합하게 들어가야 되고, 여기에 이 의미, 이론의 의미도 들어가야 합니다. 이론의 의미도 들어가야 하고, 여기에 있는 것처럼 사례도 들어가야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요게 이제 다 들어가 있어야 완벽한 답이 됩니다. 용어, 의미, 이 용어가 들어가 있어야 되고, 용어, 의미, 사례, 이게 다 들어가 있어야 답이 되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보시면은 이제 용어가 들어가야 답이 되는 경우에 아예 용어를 딱 써버리면 어떨까요? 이래도 크게 문제될 건 없잖아요. 용어를 딱 써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설명은 이렇게 쉬운 거는 엮어서 설명을 하시고, 안 되면 이것도 떼어서 의미, 사회문화적 적합성이란 뭐뭐뭐다. 그리고 여기서 얘는 이런 사례다. 이렇게 써주셔도 괜찮아요. 그죠?
마찬가지 개인적 적합성 딱 쓰고 개인적 적합성의 의미를 딱 쓰고 요거는 이제 사실은 거의 갈라서 쓴 상황입니다. 지금 쉼표로 연결해 놓긴 했지만 자 개인적 적합성의 여기 사례 여기 지문에 나타나는 사례 그 다음에 정의 이렇게 쓴 거예요. 자, 그래서 아예 마침표로 그냥 이렇게 딱 연결하셔도 괜찮아요. 혹시 쭉 쓰다 보면 헷갈리고 막 모르겠으면 뚝뚝 끊어서 들어가 있으면 되니까 이렇게 쓰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쓴 답 보고 연습도 해보시고 선생님들이 한번 쓰면서 연습해 보셔도 되는데 이걸 복습할 때 다 쓰면 너무 힘드니까 그냥 필요한 것만 써보시고 일단은 익숙하게 이것저것 보는 게 중요해요. 자, 그렇게 해서 좀 어느 정도 제 거를 보는 것만으로 공부가 많이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운전면허 딸 때, 그죠? 처음부터 그냥 운전대 잡고 막 도로 활보했던 거 아니잖아요. 그래도 옆에 운전 가르쳐 주시는 그런 선생님,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옆에 이제 운전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 보면서 이렇게 따라하다 보면 나도 되잖아요. 선생님들도 제가 문제 해설해드리고 답 설명해드리고 이런 거 보면은 이제 선생님들이 지금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어느 정도 익숙해졌을 때 좀 써보고 많은 연습을 하는 게 시간 절약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선생님들의 능력대로 복습을 하시고 아직 좀 문제가 낯설다 이런 분들은 제 강의를 열심히 듣고 해설지 공부 좀 하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몇 문제 체크해놨다가 그것만 좀 써보시던지 이런 방법이 좋겠습니다. 강의 시간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싹 다 외워버리세요. 그래서 요건 이따 써봐야지 체크를 다 하세요. 그래서 그것만 딱 써보시면은 시간이 최대한 절약되잖아요. 자, 그럼 잠시 쉬었다가 우리 계속 보도록 하시겠습니다.